전통적인 한국-중국 간 관계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다리, 즉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직접 일본에 전파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약 100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91년 일본, 당시 외나라죠. 일본이 백제, 신라와의 전쟁 이후에 538년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고 백제의 왕이 일본에 불상과 경전을 보낸 것. 또 607년 일본 법융사 창건 시에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일본에 가서 법융사의 벽화를 완성한 것. 그리고 727년부터 728년까지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교류한 것.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 초기부터 후기까지는 일본과의 교류 통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부터 조선조 초기까지는 한국의 국내적 정권 교체기에 혼란을 틈타서 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침략과 약탈이 진행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평화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되었고요. 이후 한국과 일본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중요한 역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1592년의 임진왜란부터 1607년까지 15년간 일체의 외교 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대마도, 일본말로 스시마죠. 그 대마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재수교를 하게 되었고 이후 통신사 파견 등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15년간 외교 관계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죠. 이제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침략의 전쟁이 끝났다고 바로 외교 관계가 재수립되는 건 아니겠죠.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지만 특히 임진왜란기에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조선 피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끌려간 사람들 숫자가 물론 학자마다 다르지만 최대 10만 명부터 최소 3만 명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습니다. 그 포로들에 대한 어떤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수교는 없다라는 것이 당시의 이제 선조의 입장이었었고요. 그 15년 동안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을 송환해 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송환되지 못하고 일본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5년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됐었고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도 가장 앞서서 한국의 침략에 도움을 줬던 스시마, 즉 대마도는 그 일본 본토와 그다음에 한국 사이에 있는 그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죠? 양쪽을 연결해주는 무역을 통해서 그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의 특히 조선과의 무역 거래가 완전히 외교 관계가 단절되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쟁 이후부터 굉장히 조선에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서 다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뭐 그런 것의 결과가 모두 포함돼서 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에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에 정권을 잡았는데요. 정권 초기에는 늘 보면 정치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내적으로는 주작을 강조해서 신분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고요. 대외적으로는 조선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국의 정권 획득에 대한 정당성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다시 재수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소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19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통신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조 시기의 그 한국과 일본의 교류 관계는 앞서 제1주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76년에 조일수호 조약 체결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으로 전환되었고 결국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시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재수교를 하고 재수교 이후에 비교적 큰 갈등 없이 지내왔던 그런 부분들이 1876년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부터 그 조선에 대한 침략의 의도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또 그것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모두를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화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와 유사하게 1945년 광복 후에 한국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20년간 단절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45년 광복을 이루는데 36년간이나 식민지를 당했는데 바로 수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한국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 20년간 1964년까지 거의 20년간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1964년에 이르러서야 재수교가 이루어졌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요. 현재 한일 관계는 경제적인 연계성, 그다음에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안보적인 협력성, 그리고 양국 간 동등성에 기초한 우호 관계라고는 할 수 있지만 특히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자행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지연에 대한 부분 등으로 여전히 갈등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전통적인 상호 인식은 어떨까요? 먼저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일본을 문화적 후진국으로 보아서 문화 전파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중개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문화를 또 독창적인 문화를 일본에 직접 전파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함께 오랜 기간 지속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소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일본을 늘 약소국으로 인식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외구의 침략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무력으로 응징한 사례가 많았고요. 교류 활동도 주로 일본의 요청에 응해주는 자세를 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근대 시기의 한국은 일본을 약소국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와 함께 한국 중심의 소중화주의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동시에 갖고 있고 동시에 한국이 중심이 주변국의 중심이 되는 한국 중심의 소중화주의적 인식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그것이 전통적인 인식이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에게 일본은 역사적으로 늘 한국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지닌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근대 외구의 침입은 물론 임진왜란과 정의전환을 겪었고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을 지리적 인접국으로서 교류와 통상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섬나라는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한국을 교역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대마도를 중심으로 일본 본토까지 연결되는 교역로를 통해서 한국과의 교역을 활발히 진행해 왔고 문물의 교류도 증진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혹시 되시면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에 대한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당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대마도를 통해서 후쿠오카, 그 다음에 오사카, 교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동경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문물이 서로 교환되는 그런 소위 교류의 장, 이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상호 민족과 국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공을 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공을 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높은 외교관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층의 심지어 마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해서 여러 가지 청나라의 발전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의 발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흡수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어쩌면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와 그다음에 접촉과 이런 활동의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 전쟁과 갈등의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역사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 번쯤 생각해 그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 및 중국 진출의 기반으로 인식해서 침략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임진왜란 시기는 물론 문호개방기와 또 식민지 시기 일본의 침략 정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상호 인식이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이 김정호 교수가 얘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정리해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